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 꽉 잡아야 할 세금 상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장성우 세무사입니다. 저는 서울 신내동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10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고 강의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의할 주제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대하여, 두 번째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 5번째는 증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납세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번 강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퇴직과 양도소득인데요. 파란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6가지 소득은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종합과세 방식이라고 하고요. 녹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2가지 소득은 파란 박스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분류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종합과세 방식은 소득을 합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살아오면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개인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류되어 있는 8가지 소득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자소득인데, 이자소득은 이자를 수령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배당소득은 주식에 출자를 해서 이익의 분배로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 2가지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이자를 주고 받는 계약이 되어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분은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고, 소득에 관련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은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소득을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두 번째는 프리랜서로서 얻는 소득입니다. 이 2가지의 차이점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인데요. 프리랜서는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험 모집인 분들, 그리고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작가님들이나 감독님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하시죠. 그런데 왜 이 2가지로 나누어 봐야 하냐면요. 뒤에서 배울 원천징수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펴보는 모든 소득 중에 첫 번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만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인데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세금을 신고하고 대행하는 일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첫 번째 사업소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프리랜서로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2번째 사업소득, 반면에 회사에 고용이 된 상태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같은 용역을 제공해도 일을 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연금소득인데요. 연금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불입하고 불입 기간이 끝났을 때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고요. 기타 소득은 위에서 살펴봤던 5가지 소득 외에 나머지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기타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복권 당첨금, 포상금, 상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인데요. 양도소득은 자산을 처분할 때 그 가액이 취득한 금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소득의 종류별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연금의 불입기간이 만료돼서 연금을 수령할 시점이 되었을 때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면 이건 무슨 소득에 포함될까요? 이것도 연금에 관련된 거니까 연금소득일까요? 근데 방금 배웠던 연금소득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죠.
방금 저희들이 배웠던 소득의 정의 어디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됩니다. 소득의 정의에 맞게 소득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는 종합소득에 대해 배워볼게요. 처음에 봤던 표인데요. 종합소득은 소득을 합산하는 걸 말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있는데 첫 번째 칸은 내가 받는 금액이에요. 수익금액이나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칸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칸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 소득별 지출금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자와 배당소득은 첫 번째 칸만 있죠.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은 없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익금액을 창출하는 데 들어간 관련된 비용을 차감해 주고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받기로 한 급여액과 연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라는 제도로 일부 금액을 차감시켜 줍니다. 이렇게 각각 계산된 소득금액들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 과세입니다. 밑에 있는 녹색인 분류과세는 소득을 종합과세와 합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소득은 장기간 동안 실현되지 않았던 소득이 일시적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실행된다는 특성이 있고요. 또 그 소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분류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진다면 소득금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소득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인데요. 여기에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세율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세율표를 보면 6%부터 45%까지 세율이 8가지나 돼요. 이걸 8단계 누진세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세율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 소득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24%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1,400만 원까지는 6%,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24%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적혀 있지만 소득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소득이란 표현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세율 과세 체계 하에서는 분류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소득이 높아질 거고 적용받는 세율 기간이 너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이 두 가지 소득에 대해 분류과세를 허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엔 종합소득세의 특성인데요. 이 표는 누진세율의 특성을 잘 나타낸 표인데요. A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소득이 100원 발생했다면 세금은 20원이 나와요. 그런데 A와 B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이 각각 50원씩 발생하겠죠. 소득이 반으로 줄었으니 세금도 반으로 줄어야 하는데 A와 B가 낸 세금을 합치면 혼자서 사업을 할 때 낸 20원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소득이 분산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앞서 살펴보았던 누진세율 때문인데요. 세율이 단일세율이라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앞장에 세율표를 다시 보시면 소득이 1억 원일 때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공동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분산이 된다면 15%의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소득을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 사업 시작 단계에서 결정하는 게 좋냐면요. 사업 중간에 소득을 분산하려고 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증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미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과 관련된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공동사업자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소득 비율만큼 돈을 주고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중간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단독으로 있던 기간과 중간에 들어와서 공동으로 된 기간의 소득을 분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 세팅을 하실 때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를 결정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득이 추가되는 경우에 세금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5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예요. 세율표를 보시면 24%의 세율을 적용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업으로 커피숍을 하려고 해요. 이때 소득이 누구의 명의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세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제가 제 명의로 커피숍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1년에 2,4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존재하는 근로소득 위에 소득이 얹어지기 때문에 24%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480만 원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커피숍을 저 와이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와이프는 지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와 15%를 적용받아서 17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세금 차이가 300만 원 정도 나는데요. 저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날 거예요. 이 누진세율과 종합소득의 특성을 알고 계시면 소득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누구의 귀속으로 할지를 초기부터 고려할 수 있어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는 제가 21년도에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데 22년도에 1억 원의 배당을 받으실 예정인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내년에 받을 세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고 계산을 해보니 이대로 배당을 받으시면 4,7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해드렸냐면 주식의 반을 배우자께 증여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사장님과 배우자가 배당을 각각 5천만 원씩 받게 되시겠죠. 사장님은 5천만 원의 배당에 대해 2,500만 원만 세금을 내시면 되고 배우자는 5천만 원의 배당에 대해 800만 원의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4,500만 원을 냈던 처음의 상황보다 1,3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 체계와 세율이 조금씩 달라서 이런 절세가 가능한 거거든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고 계시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처음에 봤던 표예요. 이 표를 보시면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리고 분리과세가 있잖아요. 이제 분리과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분리과세를 이해하려면 원천징수에 대해서 먼저 알으셔야 돼요. 뒷장의 표를 보시면 개인이 기업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을 했어요. 그럼 개인은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이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업이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대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주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제도를 보고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 사전적 의미를 읽어보시면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이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을 대신해서 국가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주는 절차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득의 종류를 설명드릴 때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원천징수가 된 후에 지급을 받는 겁니다. 다시 분리과세로 돌아와서 분리과세의 뜻은 기간별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 되는 것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단 말이죠. 밑에 보시면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소득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그런데 소득의 종류와 소득의 금액에 따라서 예납적 원천징수가 완납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납적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직장인분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고 난 후에 금액을 받으시죠. 하지만 다음 연도 2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1년 동안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세액을 비교해서 추가 납부를 하기도 하고 환급을 받기도 하죠. 즉 매월 원천징수를 당하지만 그것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다. 근로소득자는 2월, 나머지 소득은 5월에 제대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의 정의와 소득이 과세되는 방식,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바로 누진세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일세율 제도 하에서는 소득을 합산하건 소득을 분산하건 세금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누진세율 제도 하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공동사업하는 방식으로 저 혼자서 사업을 할 때와 소득을 분산해서 공동사업을 할 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소득의 귀속자를 설정하는 방법이었죠. 제가 이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가적인 소득이 얹어질 때 이미 받고 있는 세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다른 분의 명의로, 물론 허위의 명의는 되지 않지만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꼭 공동사업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명의로 소득을 귀속시키면 세율이 절감되는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법은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의 절세 방법이고, 지금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기간을 분산하는 경우입니다. 종합과세라는 게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자로서 내 매출, 내 소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2개월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과세 기간 내에 발생하면 소득 5천만 원이 그대로 올해 년도 소득에 잡히겠죠. 하지만 연도를 달리해서 올해 2,500만 원, 24년도에 2,500만 원으로 소득을 나눌 수 있다면 많은 금액이 절세될 겁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걸 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천징수 세율과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